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손잡고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안고 돌아온 37살 아들이 단 8개월 만에 5천만 원을 흔적도 없이 날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어시장 바닥을 누빈 어미의 손마디 굵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정작 7살 손자는 찬밥 신세였던 아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아들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라.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너진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72살 여인의 뜨겁고도 뼈아픈 기록입니다. 저는 한명순입니다. 올해로 72. 경남 통영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몰았고 어머니는 굴 까는 일을 하셨어요. 형제가 셋이었는데 제가 맏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니 공부는 꿈도 못 꿨어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5이었어요. 처음 어시장에 발을 들인 건 옆집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다듬고 손님을 받았어요. 손이 얼어 터졌지만 하루가 끝나고 받는 일당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몇 년을 버티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생겼습니다. 중매 경매였어요. 눈치 있게 값을 읽고 때를 맞춰 사고 파는 기술. 저는 그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선배 상인을 3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심부름에 허드렛일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툭 내뱉었어요. 명순아,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무뚝뚝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긴 칭찬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시장 도매상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이었습니다. 항구가 살아 숨쉬는 곳. 새벽마다 들어오는 배에서 생선을 받아 전국으로 넘겼습니다. 돈은 꽤 됐어요. 기술이 있으니 거래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해에는 한 달에 수백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번 돈을 허투루 쓴 적 없습니다. 고스톱도 안 했고 술자리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돈이 생기면 통장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명순 씨는 재미없게 산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어요. 재미없이 살아야 뭔가 남으니까요. 그렇게 40 초반에 인천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생애 처음 내 집이었어요. 입주하던 날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뭔가 꽉 찬 것 같았어요. 남편 오재철은 항구 근처 철물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했어요. 저랑 잘 맞았습니다. 둘이 아껴가며 살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35이던 해에 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연이가 처음 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작은 게 내 아들이라고. 어시장 칼잡이 이 손이 그날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태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남편이 떠났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한 달 만이었어요. 그 말을 듣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14살 태연이를 남기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시장을 더 일찍 나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태연이는 잘 컸어요. 반항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라면을 끓여 먹고 자는 아이였어요. 그게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태연이는 인천 전문대를 나와 중소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0 초반에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 김지영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치가 좀 있었어요. 태연이가 고생한다 싶었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뒤 준서가 태어났어요. 처음 안아봤을 때 태연이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았는데 준서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어요. 명절에 오면 꼭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고 태연이가 엄마 준서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까지 새벽 시장을 나갔으니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멈추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른이 되던 해겨울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았고 허리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15부터 70까지 55년이었어요. 손에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5천. 거기에 연금이 매달 조금씩 나왔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상추랑 깻잎을 키우면서 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봄날 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회사에서 분양받아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부족한 돈을 가상화폐에 넣었다가 몽땅 날렸고 지영이랑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살던 전셋집도 보증금이 다 날아가서 당장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준서 데리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너라. 저녁에 택시가 서더니 태연이가 내렸습니다. 한 손엔 커다란 여행 가방, 한 손엔 7살 준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어린 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연이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못 들어오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태연이가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작은 방에서 준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집이라 잠을 못 자는 거겠지 싶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태연이가 좀 쉬면 털고 일어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태연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설거지도 하고 준서 유치원 보낼 준비도 했어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2달째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8시, 그 다음엔 9시, 나중엔 10시가 넘어도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준서 유치원 준비를 제가 챙기게 됐습니다. 가방 챙기고 아침 먹이고 옷 입혀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힘들어서 그렇겠지. 좀 쉬어야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 태연이 방 커튼이 낮에도 쳐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태연아, 밥 먹어야지. 나중에요. 지금 2시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게 일상이 됐어요.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들. 준서가 아빠 배고파하면 이불 속에서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부엌으로 왔어요. 말없이 저한테 와서 할머니 배고파요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투정 한 번 못 부리고 안쓰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차렸어요. 생활비 이야기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자리 잡으면 보탤게요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그 말은 없었어요. 식비, 관리비, 새 식구 생활비, 준서 방에 들어갈 가구들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뭐라 하려다가도 저 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저렇게 누워만 있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서가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왔다 싶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빠 하고 불렀어요. 태연이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더니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준서가 그림을 들고 다가갔어요. 아빠 이거 봐봐. 할머니한테 보여드려. 준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태연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돗물이 흘러내리는데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들어오니 태연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태연아, 준서는 내가 챙겨야지. 태연이가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엄마. 나도 안다. 근데 준서는 더 힘들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태연이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꽝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사업 실패에 이혼해 7살 아이 데리고 맨몸으로 어머니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힘들다고 누워만 있다고 해서 준서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서를 재워놓고 저는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가 한참 앉아 있었어요. 봄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싶었어요. 아마 태연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라고 했겠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별만 봤습니다. 때로는 일으켜 세우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저는 남편을 잃고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도 슬픔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태연이 하나 보고 버텼어요. 쓰러진 사람한테 가장 잔인한 건 계속 눕혀두는 겁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가지는 정했습니다. 그냥 두지는 않겠다고. 이러다 준서까지 같이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은 제가 막아야 한다고. 태연이가 처음 카드를 달라고 한 건 들어온 지 한 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준서 학용품이랑 생필품 좀 사야 하는데 카드 한 번만 써도 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면서 사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저는 별말 없이 체크카드 하나를 줬습니다. 그달 명세서가 나왔을 때 21만 원이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뭐, 이 정도야. 다음 달은 38만 원이었어요. 좀 들었네 싶었지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석 달째 명세서를 열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74만 원이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마트, 약국, 편의점은 그렇다 치는데 백화점 의류 매장, 미용실, 피부과 시술.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넌지시 태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뭐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아직 부족한 게 많니?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요. 왜요? 아니 그냥 넘겼습니다. 직접 뭐라 하기가 아직은 그게 안 됐어요. 사업 실패하고 들어온 아들한테 카드값 따지는 어머니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5달째가 됐을 때였어요. 태연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눈을 좀 내리깔고 말했어요. 엄마, 준서 학원 좀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은 다 다니는데 준서만 아무것도 안 다니면 나중에 뒤처질 것 같아서. 그 말은 맞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 2~3개씩은 다니더라고요. 요즘 학원은 얼마나 해? 태권도랑 영어 2개 보내고 싶은데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달 카드 명세서가 187만 원이었습니다. 학원비 45만 원을 빼도 142만 원이에요. 저는 명세서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항목을 보니 백화점이 2군데 찍혀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여러 건. 의류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미용실, 고깃집.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서랑 둘이 저녁 먹고 숙제 봐주고 재웠어요. 태연이가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새 달치를 합산해 보니 어느새 35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학원비 빼고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가 태연이한테만 향하지 않았어요. 반쪽은 저한테 향했습니다. 진작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첫 달 명세서 나왔을 때 못 본 척 넘긴 제가 이를 키운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태연이를 불렀습니다. 태연아, 잠깐 앉아봐라. 태연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명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봤니? 태연이가 명세서를 봤어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관리를 좀 해야 해요. 사업 다시 알아보려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너무 초라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산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고 백화점은 세일할 때 산 거예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제 화가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명세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명세서를 받았을 때였어요. 처음 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유명 위스키 판매점이었습니다. 금액이 38만 원. 그리고 그 옆에 강남 골프 연습장 12만 원. 저는 돋보기를 쓴 채로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이를 불렀어요. 이게 뭐니? 사업 재개하려면 골프 정도는 알아야 해요, 엄마. 요즘 비즈니스 골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위스키는 같이 만나는 분들이 좋아하셔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아들이 울면 저는 항상 약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 뒤에 뭔가 보였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변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명세서가 오면 숫자가 오를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바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 분노를 한 번에 제대로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 때나 터뜨리면 소용없습니다. 아들이 진짜 들어야 할 때, 진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써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시장에서 배운 겁니다. 좋은 생선은 아무 때나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제때를 알아야 제값을 받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카드를 준 뒤로 딱 8번째 명세서가 왔을 때 428만 원이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꾹 눌러 담아지질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봤어요. 카드값만 따져도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학원비 45만 원씩 8달이면 360만 원. 생활비에 이것저것 보태준 것까지 합산하면 어느새 5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봤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시장 새벽 바람 맞으며 손이 터지도록 55년을 일했습니다. 남편 병원비 치르고 태연이 전문대 등록금 내고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보태주고 한 푼씩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앞으로 제가 아프면 써야 할 돈이고 제가 떠나면 태연이와 준서한테 남겨줄 돈입니다. 그게 8개월 만에 저렇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준서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태연이는 오후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람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준서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저녁을 먹고 준서 책 읽어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10시가 넘었습니다. 태연이는 안 들어왔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현관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술을 마신 거였어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참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런데 잠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준서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어.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나 있어. 자. 짜증 섞인 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목소리에 배어 있는 게 방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랐어요. 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눈이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물을 건네줬습니다. 할머니. 응.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서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연이가 불도 안 끄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엄마, 왜요? 준서한테 왜 그랬냐? 저 지금 피곤해요. 애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잖아. 엄마,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는 태연이를 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술 냄새, 그리고 휴대폰. 힘들다는 사람이 이 시간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물 달라는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태연이를 어미 없이 키운 게 미안해서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시간이 많아서 저는 태연이한테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는지 태연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태연이 방구석에 있는 여행 가방을 봤습니다. 들어올 때 가져온 그 가방이었어요. 저는 그걸 끌어당겨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내놓는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세웠어요. 태연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갈 데 없는 거 알잖아요. 저는 태연이를 봤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태연이 얼굴이 보였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널 이렇게 키운 적 없다. 엄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어시장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너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려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너 키웠다. 아빠 없이 빨리 철들까봐 내가 안쓰러워서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이 너 키웠어. 퇴근 못하는 날은 너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잤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너야. 근데 너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태연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엄마.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힘든 거 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준서한테 소리 질러도 되냐? 아비가 힘들다고 술 마시고 기어 들어와서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휴대폰 봐도 되는 거니? 내가 힘든 게 그 아이 잘못이냐? 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아들이길 포기하고 준서 아빠이길 포기한 꼴은 못 본다. 내 집에 있을 거면 내 법도를 따라. 나갈 거면 준서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넌 나가서 인간답게 살아.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현관복도 불빛만 있었어요. 태연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 아이 어깨 한번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미 마음이니까요. 아빠 없이 서럽게 울던 그 시절 14살 어린 아이처럼 주저앉아 우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반짝이고 착했던 내 아들이 자신의 슬픔에 매몰되어 망가진 게 꼭 제 책임 같아 안쓰럽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지금 안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 단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가방을 다시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늦은 시간에 이웃 사람들 다 깨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이 뜨거웠습니다.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이 뜨거웠습니다. 남편 떠난 날 이후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태연이 혼자 키우면서 힘들던 날도 막막하던 날들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제발 좀 다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다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했습니다. 준서 목 2그릇이었어요. 태연이 몫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태연이가 부엌에 나와 밥상을 보고 멈칫했어요. 저는 못 본 척 신문을 펼쳤습니다. 엄마, 제 밥은요? 내 밥은 내가 해라. 태연이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결국 달걀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신문 너머로 봤어요. 못 본 척 했습니다. 준서가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달걀 태웠어요. 그래. 아빠는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얼른 유치원 가자. 준서가 속닥속닥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아빠 밥 안 차려줘요? 저는 준서를 봤습니다. 아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해야지.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빨래도 그날부터 제 것, 준서 것만 했습니다. 태연이 옷은 세탁기 옆에 그대로 뒀어요. 며칠이 지나도 태연이가 빨래를 안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입을 옷이 없었는지 태연이가 세탁기 앞에 섰어요. 한참 버튼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슬쩍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드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태연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 태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얘기부터 들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억 5천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너도 알 거야. 8개월 사이에 5천만 원에 가깝게 나갔어.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 보증금은 됐다. 번듯한 중형차 한 대는 샀어.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더 잘 알 거야. 태연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앞으로 내 돈은 너한테 한 푼도 안 쓸 거다. 대신 준서 학원비는 내가 된다. 우리 준서 부족한 거 없이 키울 거다. 준서 밥도 내가 챙긴다. 그건 내가 할 거야. 근데 너 몫은 없어. 내가 직접 벌어서 내가 써야 해. 태연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도 된다. 근데 있으면서 기대지는 마라. 밥도 빨래도 생활비도 내가 해결해. 지금 당장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무직했으면 뭔가 할 줄 알잖아. 그거부터 해라.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태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는 태연이를 봤습니다. 너 잘 되라고. 그리고 좋은 아빠는 아니어도 준서한테 아버지 노릇은 하라고. 그게 전부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연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김치찌개 간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맛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떠먹었어요. 밍밍했습니다. 간을 거의 안 한 것 같았어요. 싱겁다. 얼마나요? 많이. 태연이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장 조금 더 넣어봐라. 짧게 말하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찌개가 올라왔어요. 여전히 간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어요. 준서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태연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찌개를 떠먹으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티는 안 냈어요. 티 내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칭찬 한 번에 다시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날 밤 준서를 재우고 나서 저는 공원에 나갔어요.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준서가 8살이 됐습니다. 태연이가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태연이가 일어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조금 보였습니다. 부서졌던 것들이 아주 조금 다시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카드를 회수하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태연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활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서 유치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수고한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태연이한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눈빛이었어요.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눈빛. 그게 올 때까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나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소파 쪽에 뭔가 있었어요. 태연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말도 없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그냥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잠 못 잤냐? 응.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태연이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카드도 없고 오늘 준서 준비물 사줘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태연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해? 2만 원. 저는 잠깐 태연이를 봤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위스키를 사던 게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2만 원이 없어서 새벽에 잠 못 자고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써라. 태연이가 그 돈을 봤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돈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려는데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 저는 멈췄어요. 태연이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요. 새벽 어시장을 55년 다니며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이에요. 마디마디가 굽어 있고 손등이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72회의 손이에요. 태연이가 그 손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 못난 아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우리 준서 사랑해주고 지켜줘서. 목소리가 혼잣말 같았습니다. 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막 쓴 돈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번 돈인 줄 내가 잊고 살았어. 5천만 원 내가 꼭 갚을게, 엄마. 태연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못됐지. 저는 태연이를 봤어요. 어두운 거실에 태연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울던 것과 달랐어요. 예전 눈물은 억울하거나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못된 게 아니야. 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거지. 사람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버티는 거야. 나쁜 방식으로. 근데 말이야, 태연아. 넌 준서 아빠잖아. 저는 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상처받아 슬픔에 잠겼어도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중심을 잡고 단단히 버텨줘야 준서가 건강하게 크지. 그리고 무너졌으면 일어서야지. 계속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 태연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준서 봐라. 저 아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손잡고 유치원 다니는 게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아빠 손잡고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태연이 어깨를 한번 쓸어줬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태연이.
그게 전부였어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좀 가벼웠어요. 1년 넘게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태연이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연이가 밥상을 차렸어요. 제 몫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 간이 지난번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티 안 내고 그냥 먹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며칠 뒤 태연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나 일자리 알아보려고. 저는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10년만이라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보려고. 저는 신문을 내려놨어요. 어디 알아본 곳은 있니?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요. 저는 태연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 없고 아직 흔들리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있었어요. 태연이 나이 이제 37입니다. 건강하고 아직 젊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해봐.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칭찬은 안 했어요. 그런데 태연이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 태연이가 일을 나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집 근처 소규모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곳이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왔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보여요? 저는 태연이를 봤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예전에 골프 연습장 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 모습이었어요. 훨씬 나았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연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왔어요. 아빠 멋있어. 태연이가 준서를 와락 안았습니다. 준서야, 아빠 없는 동안 할머니 말 잘 들어. 응. 태연이가 현관을 나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한 달 뒤 태연이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태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활비야. 많지는 않은데 일단 받아줘. 저는 받았습니다. 말없이 받았어요. 태연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낼게요.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태연이를 봤습니다. 수고했다. 딱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태연이 눈이 빨개졌어요. 금방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어미가 할 수 있는 배려였어요.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셋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태연이가 밥을 하고 저는 국을 끓이고 준서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려오래요. 그래. 근데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태연이도 준서를 봤어요. 준서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 3명이다. 그러더니 씩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셋이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서를 재우고 나서 태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TV를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어릴 때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그때 나는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강했지. 강해야 했으니까. 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TV를 봤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가끔. 언제요? 너 볼 때. 태연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 과묵한 것도,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도. 태연이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고집이세요? 세지. 엄마 닮은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태연이랑 이렇게 앉아서 웃어본 게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뭐라고 했을지 알아? 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잘 버텼다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그랬을 거야. 태연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TV를 봤습니다. 그게 우리 모자 방식이었어요. 많이 말 안 해도 다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엌에 나가면 태연이가 먼저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둘이 나란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할 것을 합니다.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저는 준서를 봤습니다. 그래. 응. 할머니가 봐줬잖아. 저는 준서 머리를 쓸었어요. 잘했네. 준서가 제 옆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알림장을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골목 쪽에서 태연이가 들어왔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걸음이 좀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준서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서야. 아빠. 준서가 뛰어갔어요. 태연이가 준서를 와락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저녁 햇살이 깔려 있었어요. 아들이 손자랑 손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그 햇살 안에 있었습니다. 제철 씨, 저는 속으로 불렀어요. 우리 태연이 잘 컸다고, 고생했지만 잘 버텼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너졌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안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내 것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품는 것과 기대게 하는 건 다릅니다. 자식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냉정한 얼굴을 합니다. 제 발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단호히 밀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 옆에서 오늘도 속으로 애태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버텨주세요. 늘 그렇듯 든든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그 마음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조금만 더 단단하게 계세요. 부모님 품이 따뜻한 건 그분들이 평생 흘린 땀이 있어서입니다. 그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굳은 살이 얼마나 박여 있는지. 그 거친 손은 자식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활짝 핀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 통장을 열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 거기서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내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고령 가구 10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요. 40%입니다. 옆집 할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어쩌면 바로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실제 통계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 중에 실제로 신청하면 도움되는 것들도 따로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창 닫지 마세요.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억지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노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숫자부터 같이 한번 봐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듣기엔 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순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없고 팔기도 싫고 그렇다고 생활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산은 있는데 통장은 텅텅 빈 이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고령 가구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분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김씨 할아버지예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고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나오셨어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대요. 공장 다니면서 따로 저축할 여유가 없었고 그냥 집에 돈 묻어두면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전세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7천만 원을 반도 못 돌려받으셨어요. 5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62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게 이분의 전부예요. 월 62만 원이요. 거기서 방 월세 25만 원 내고 전기 가스 통신비 합쳐서 한 15만 원, 식비가 한 20만 원이에요. 다 더하면 딱 떨어지죠.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씨 할머니예요. 남편분이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혼자 사세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들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명절에도 오고 가끔 용돈도 줘요. 근데 박씨 할머니는 그 용돈 받는 게 너무 눈치 보인대요. 자식들 살기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분은 기초연금으로 월 33만 원 받으시고 이웃분들이 키우는 텃밭 일 거들어 주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버세요. 합쳐서 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53만 원이요. 냉장고에 뭐가 없어도 마트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가면 사고 싶은 게 눈에 들어오는데 지갑 사정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게 속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를 안 간대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는 생존 방식이에요. 이 두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부모님 이야기 아닌가 하셨을 거예요. 혹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으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일단 지금의 70대, 이분들이 청년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예요. 그 시절에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자식 공부시키는 게 전부였어요. 자식한테 투자하면 자식이 나중에 부양해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지금 자식 세대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집값은 하늘을 찍었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부모 부양까지 챙길 여유가 사실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 암묵적인 약속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죠. 두 번째로, 공적연금 제도 자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지금 70대 이상 분들이 이미 40, 50대였을 때예요.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자영업자나 농어촌 분들, 가사 전담 주부분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구조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의료비예요.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노후 빈곤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거든요. 좀 저축해놨다 싶어도 암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오래 병원 신세를 치다 보면 저축해놓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건강보험이 있다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요양원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이걸 자식이 돼야 하는데 자식도 못 되고 본인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고령 빈곤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OECD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예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경제는 성장했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3배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을 만들어낸 세대가 정작 가장 빈곤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집 빼고요. 부동산 빼고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이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제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50대가 70대가 되는 2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50대 분들은 국민연금 낸 기간이 더 길어서 조금 더 받기는 하겠지만 그 연금의 실질 가치가 20년 뒤엔 물가 상승에 잠식될 수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 20년 뒤엔 70만 원의 가치도 안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산하면요. 거기다가 지금 자산시장 불안정성,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더해놓으면 지금 50대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집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집은 팔기 싫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밥 먹을 돈은 없는 상황. 이게 자산 불균형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하우스 푸어 시니어라고 불러요. 집 부자, 생활 빈자예요. 이 함정에 빠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저도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창한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이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보세요. 그 숫자 보고 나서야 진짜 현실 파악이 시작되거든요. 50만 원이 나오는 분, 80만 원이 나오는 분, 어떤 분은 20만 원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 숫자를 아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안 신청하고 계세요. 주변에 65세 넘으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드리세요. 신청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거 관련 지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저소득 노인분들한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라고 부르죠. 거기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있어요. 전국에 매년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모르고 비싼 월세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마이온 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청소 지원까지 해주는 서비스예요. 완전 무료예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안 받아요. 주민센터의 노인복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7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역사회시설 보조, 복지관 지원 활동, 환경 정비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게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신청받아요. 이쯤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지원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혹시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 복지 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세금 내고 나라 만들어 온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이 마인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 빈곤이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 자체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동반되는 것들, 이게 더 무서워요. 첫 번째가 고립이에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돈이 드니까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립이 결합할 때 생기는 비극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 악화예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까요. 조금 아프면 참고 참다 정말 심해졌을 때 응급실 가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빈곤이 건강 빈곤으로 이어지고 건강 빈곤이 다시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끊기 어려워요. 세 번째가 가족 갈등이에요. 부모님한테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가족 관계가 나빠져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돈 문제가 가족의 정도 갈아먹는다는 거. 이게 이 나라 노후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하세요?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때이에요. 53에 시작해도 되고 57에 시작해도 돼요. 근데 그게 63, 67이 되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옵션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60대이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 거기서부터예요. 한 달에 쓰는 돈을 항목별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돈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막상 항목 써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통신비에서 한 달에 3만 원,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것 정리하면 5만 원,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통계에서 절반에 가까운 70대 노인들이 없는 금액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주택연금이에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주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 3억짜리 집을 65세에 신청하면 월 약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억짜리 집이면 월 약 180만 원 정도요. 물론 집이 자식한테 안 가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돌아가요. 무조건 집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농촌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본인이 직접 그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농지연금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도 모르고 그냥 땅 놀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꼭 알아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70대 10명 중 4명,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족, 이웃, 동창들. 그 중에서 10명이면 4명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 하나가 혹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직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무서울수록 외면하게 되는데 외면하면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거든요. 지금 한번 직면하고 한 가지라도 움직이는 게 2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구조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집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스템이 그 노력에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 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생겼다면 그게 뭔지 댓글로 써주세요. 나는 아직 예상 연금액도 모른다. 기초연금 해당되는지 몰랐다. 주택연금 한번 알아봐야겠다. 뭐든 좋아요. 그 작은 한 줄이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부모님이 받고 계신지 꼭 한번 확인해드리세요. 효도가 꼭 돈이 아니에요. 정보 하나가 진짜 효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걸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걱정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예상연금 확인, 기초연금 신청,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오늘 움직이시면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게 쌓이면 달라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도 그 첫 번째 하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노후 준비 5가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꼭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